네, 여러분 간밤 잘 쉬셨습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의 종민재입니다. 또다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AI 관련 비관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도 오라클이 문제고요.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끄는 듯했던 테슬라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그게 무색하게 거의 4% 이상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폭을 키워가는 뉴욕 증시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관련 이슈들 브리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브리핑으로 찾아올게요. 오라클이 다시 한번 말썽을 피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AI 반도체 강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68% 급락 중입니다. 이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다우 지수는 그나마 0.44% 약보합권에서 방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1%대 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강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시죠.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오늘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확인했었던 장보다도 더더욱 이 급락세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그나마 에너지주가 좀 선방을 해줍니다. 간만에 이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 정유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어주들도 오늘은 흔들리는 가운데 가장 급락폭이 큰 건 역시나 M7 관련 종목들. 구글도 2.97% 급락 중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3.51%, 브로드컴도 4% 이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 급락의 진원지였던 오라클 거의 5% 이상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은 4% 가까이 전일의 급등세를 그대로 토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의 자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와 함께 세 가지 이슈들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AI 비관론의 중심에 있는 뉴스입니다. 이 오라클이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파트너사 중에 가장 큰 파트너사였던 블루아울 캐피털스, 이 사모펀드가요, 무려 14조 원, 100억 달러 규모의 이 미시간주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오라클의 부채가 워낙 급증함에 따라서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최근에는 관련 부지에 있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겹치고 있죠. 이 때문에 현재 큰 투자처를 잃은 오라클 거세게 흔들리면서 5% 이상 추락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이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AI 반도체 섹터 전반에 퍼지면서 오늘 엔비디아까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은 4%대 굉장히 강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의 약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 중단 위기, 두 번째로는 이 블레어에서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가장 먼저 밤사이에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크게 이목을 집중시킨 이 블레어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제드 도시머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는데 이 주요 내용을 보자면 테슬라가 사실상 현재 자동차 사업은 주당 30에서 40달러 선의 가치에 불과하다라면서 나머지는 70%의 나머지 주가는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아직까지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 전이고 계속해서 관련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로보택시 일정이 또 미뤄진다면 이 투자자들은 주당 $30에 불과한 실체가 이 정도에 불과한 이 테슬라라는 주가를 현재 $480에 사고 있다는 점, 즉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이어서 여기에 캘리포니아 당국도 테슬라 때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기능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마케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90일 동안 시정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안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가 30일 동안 캘리포니아 안에서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전의 이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시 한번 이 시장을 그나마 좀 다우지수 쪽에서 방어를 해주는 이유가 계속해서 차기 연준 의장의 햇시시 될 것이냐, 워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햇시시 조금은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워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햇시는 그래도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 입지가 많이 흔들렸었죠. 이건 밤사이에 이 미국의 유명 베팅 플랫폼에서의 이 지명 가능성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밤사이에 이 케빈 헤셋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김으로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헤셋에 대한 지명 가능성이 소폭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커진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오라클과 엔비디아, 구글, 이 AI 수익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라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사측이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하는 듯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시간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 이걸 진화시키는 발언을 내놨는데 물론 블루와울 자체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처를 구했다고는 하는데 이 투자처가 과연 어떤 그런 기관이고 또 어느 정도의 투자를 커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물음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의 급락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와 구글 모두 오늘 오라클 하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추가적인 개별 악재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이 구글과 메타가 손을 잡고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깨겠다라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이 토치 TPU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상 현재 AI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메타의 파이토치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에 완전 잠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깨고 구글의 TPU에서도 충분히 이 파이토치를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오늘 엔비디아 하락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글 역시나 쉽지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헛8과 플루이드 스택 간의 파트너십에 구글이 $70억 가량의 재무 보증을 서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헛8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채굴 업체들이 그러하듯 최근 들어서 에너지 회사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플루이드 스택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량의 이 관련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이 재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재무적인 이런 회의론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 역시나 오늘 논란의 중심답게 5%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도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81% 하락으로 오늘 하루 마쳤습니다.
이어서 구글인데요. 3% 하락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M7 종목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어서 테슬라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슈들. 첫 번째가 바로 블레어의 섬찟한 경고였고요. 두 번째, 이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테슬라를 30일 동안 판매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건 역시 오늘 테슬라의 투심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오늘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오픈 AI로부터 아마존이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주고 대신에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이 오픈 AI가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트레이니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호재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100억 달러가량의 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아마존 쪽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100억 달러의 투자에 더 많은 우려감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하락으로 현재 마무리를 짓고 있는 아마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계속해서 주가가 출렁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 마지막에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 아마존의 CEO 스티아 나델라가 AI에 관련한 내부 문건 이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스티아 나델라 CEO가 AI 중심으로 완벽하게 기업을 재편하겠다면서 스타트업처럼 일하라. 한마디로 기업 구조를 기존의 중간 관리자 보고 체계를 없애고요. 수평적인 그런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과 자원을 갈아넣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AI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밝힌 건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마이크론 1분기 매출이 136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히 현재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부정적으로 반응할지 알 수 없겠죠. EPS 역시 4.78달러로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도 바로 보도록 할까요? 테슬라입니다. 4.62% 아쉽게 오늘 급락으로 하루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0.58%. 주가가 오늘 결과적으로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약보합권에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 제가 선별한 종목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종전에 구글 이슈에서도 만나봤었죠. 헛8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채굴업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에너지 쪽에 손을 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밤사이에 플루이드 스택뿐만 아니라 엔트로픽과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헛8 자체의 주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래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기업이 새롭게 변모했는데 이렇게 각종 힘을 가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부터 자체가 굉장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료겠죠. 이 반대로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와의 이 워너브로스 인수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에서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최근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적대적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이 인수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것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당연히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급락세를 겪었고요. 이어서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업체죠. ASML도 오늘 심한 급락세를 겪었습니다. 이 중국이 드디어 이 ASML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EUV 노광장비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반도체 장비 쪽을 흔들었는데요. 현재 올해 초에 개발을 완료했고요. 현재로서는 프로토타입을 시험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장비 쪽을 집어삼켰습니다. 중국의 맹추격이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헛8입니다. 8.98%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파라마운트 글로벌,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5.42%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의 맹추격에 5.63% 급락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개의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밤사이에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도래했기 때문인데 현재 WTI 기준으로 1.43% 오르면서 배럴당 56달러 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납포된 유조선에 대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 관련 유조선을 전면적으로 봉쇄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회방을 놓을 것을 염려한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원유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단기 공급 우려감이 확산이 됐고요. 소폭이나마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96원 올라서면서 1,480원 이미 어제 장중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이 국민연금과의 이 환율 이 외환 스와프가 가동이 된 상태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제 외인 매도세가 강했고요. 또 밤사이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맥없이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1.8%가량 이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8만 5천 달러 선까지 다시 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워시와 햇셋이 서로 이 앞다투어서 1, 2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시장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밤사이에 올랐는데 이 온스당 66달러 선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은가격 65달러 선을 막 넘어서 66달러 선까지 현재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대 지수 종가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 보여줬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나스닥은 1.81%, M7 종목들의 이전 상황에 동일하게 장 막판 들어서 다 같이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0.47%,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방어를 해낸 반면에 S&P 500은 1%대 약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산타가 찾아오려면 조금은 먼 것 같은 뉴욕 증시, 지금까지 밤사이 마감 시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을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으로 또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 136억 4천만 달러로 밝혔습니다. 또한 1분기 주당 EPS는 4.7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역시나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자료 발표에 따르면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은 전체의 56%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HBM 매출은 분기 기준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차세대 HBM4 제품의 고객사 샘플 출하도 시작했습니다. D램 시장은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가격과 제품 믹스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은 45.7%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AI를 공정과 설계에 활용해 일부 영역에서 최대 40%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마이크론은 D램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다음 분기 매출과 EPS 역시 사상 최고치를 제시했습니다. 오라클이 미시간주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존에 예상됐던 이 투자자가 블루 아울 캐피털인데요. 협상 과정에서 현재 결렬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후 투자자는 현재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라클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의 100억 달러 규모 미시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최대 데이터 센터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투자 유치 협상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오픈 AI를 위한 1기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로 계획됐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은 대출 조건 강화와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오라클은 아직 대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블랙스톤도 재정적 파트너 참여를 논의했지만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오라클의 공격적인 AI 인프라 확장 전략에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위해 부채 조달을 빠르게 늘려왔는데 순부채는 1년 새에 약 780억 달러에서 1,05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8년까지 순부채가 2,9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재무 부담과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이후 오라클은 이에 따라서 오라클 주가 하루 만에 6%가 넘게 장중 하락했습니다. AI 패권 경쟁이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에 약 15조 원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에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투자와 함께 자사가 설계한 AI 반도체를 오픈 AI가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오픈 AI가 영리법인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의존도를 낮추고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오픈 AI는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와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며 아마존과의 협력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엔트로픽에 최소 8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AI 시장 확장에 대비해 추가적인 전략적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자체 AI 칩인 인페렌티아와 최신 트레니움 칩을 앞세워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성사될 경우 오픈 AI의 컴퓨팅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AI 인프라 경쟁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다극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 DMV가 테슬라의 차량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운전자 보조 기능의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DMV는 앞선 행정법 판사 권고에 따라서 즉각 판매 중단도 가능했지만 테슬라와의 협상을 이유로 조치를 90일 유예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만큼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의 차량 판매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보다는 용어와 마케팅 표현이 쟁점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의 공식 명칭을 감독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핵심 시장이자 주요 생산 거점으로서 규제 강화 가능성은 향후 테슬라 사업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신일섭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수록 기술보다는 돈의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오라클의 최대 데이터 센터 파트너죠. 블루아울 캐피털과의 균열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이 파트너십의 갈등일지 아니면 큰 일일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단지 그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없죠. 블루아울 캐피탈은 오라클하고만 계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의 대부분의 돈을 대고 있는 캐피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매그니피센트 7 및 인공지능 씬에 대한 전체의 우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이제 닉값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름 테라퓨틱스라든가 로킷 헬스케어가 이름이 그렇게 생겨서 오르고 로킷처럼 날아가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하필이면 블루아울 캐피탈은 파란 부엉인데 이번 연도 내내 파란색 음봉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아울 캐피탈은 이미 2023년도 1월 달부터 7달러에서 2025년도 1월 달 들어서기 전까지 26달러로 무려 4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5년도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미리 움직인 거죠.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돼서 미리 움직입니다. 그럼 블루아울 캐피탈의 차트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은 지금 2024년도 1월 달 주가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던가 이런 종목은 늦게 꺾이지만 블루아울 캐피탈이 미리 이미 꺾였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신호를 이미 1년 내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블루아울 그 캐피탈이 지금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꺼낸 것들은 지금 뭐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사실 AI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진짜 그 이 최전선에서 이 돈을 자금을 빌려주는 이 업체에서 이런 액션이 나온 것은 굉장히 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 기간이 블루아울 캐피탈뿐만 아니라 더 엄격하게 임대 조건이라든가 부채 조건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라클이 사실 굉장히 뭐 이러한 뉴스 때문에 크게 급락을 했는데 300달러 수준의 어떤 고점을 올라가다가 지금 뭐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부족이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6% 넘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뭐 가장 최근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준비한 것은 이제 그 어제 하루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간 외거래에서 시작을 하다가 반등을 한 게 이제 오라클이 반박을 내놨는데 이 릴레이티드 디지털이라고 개발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개발사에서 지금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다. 파트너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등은 했지만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라면 왜 블루 아울 캐피탈은 거부를 했을까?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졌겠죠. 정말로 이게 좋은 기회고 놓치기 싫은 기회라면 왜 블루 아울 캐피탈이 다른 회사한테 넘깁니까? 이 좋은 기회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저 자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기회인데 왜 포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잘하다가. 그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결국 그래서 5분봉 차트에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반등이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뭐 하이퍼스케일러조차도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금 대규모 자금 조달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신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자금이 실제 조달이 가능하냐 이러한 의심이 이제는 뭐 확신으로 굳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가 있죠. 2025년도에서 2028년도에 전력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막대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제외하고 전력에 투자할 돈도 포함해서 만들어야지 이 인공지능 시장을 굴릴 수가 있어요. 샘 알트먼이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메타에서 말하는 그런 비전들 있죠. 그런 거 돈 없으면은 다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필요한 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금 조달 구조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그게 총 필요한 돈입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가 밑에 나와 있죠. 총 필요한 돈은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예상한 걸로 2028년까지 2.9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지금 이거 웬만한 기업들은 이 씬에 뛰어들지도 못해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정도 돼야 뛰어들죠. 근데 그 업체들조차도 버겁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나온 1조 4조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건 자체 조달 가능한 자금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 돈을 엄청나게 구글이 유튜브로 벌고 아마존이 쇼핑으로 번 그런 돈들에서 남은 잉여 현금 흐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걸로 반도 못 채워요. 반도 못 채우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어디서 조달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네. 그 다음에 하늘색에서 조금 더 스카이블루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네. 이 두 개가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조달 가능한 자금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네. 우리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리는 돈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는 충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합쳐야 겨우 이제 필요한 돈의 반을 채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이 문제인데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저 부분이 사모펀드란 걸로 빌려야 되는 돈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이제 8천억 달러 정도 되죠. 네. 지금 800BN이라고 나와 있는 그렇죠. 게 8천억 달러입니다. 네. 저 구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모대출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메자닌 펀드도 등장하고 직접 대출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있죠. 네. 저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국부 펀드를 운영한다던가 저긴 한계가 있죠. 네. 정부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나머지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된 저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저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이 네. 블루아울 캐피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 그쵸. 대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네. 그 캐피탈사를 일단 우리가 대출 받으실 부분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여러분들 어디 돌리나요, 이제. 캐피탈 돌리고 안 되면 저기 대부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악성 시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런 쪽으로까지 손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채 발행 소식은 많이 들으셨죠. 오픈AI가 뭐 회사채를 발행했다, 뭐 메타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간 거예요. 사모 대출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달이 안 되고 여기가 깨져버리면은 저 위에 28년까지 필요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액, 전력 부분 제외로 돼 있죠. 네. 그것조차 충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데이터 센터 안 굴러가요. 와, 그러면 지금 이 큰 보라색 부분에 이 사모대출 부분을 정말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자가 과연 나타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생태계의 중심 바로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지금 오픈 AI의 투자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이번에는 규모가 또 15조 원 규모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의 이 학수 고대하고 있던 지금 새로운 자금 수혈 또 열렸다라고 보아야 될까요? 네, 뭐 이것도 근데 지켜봐야죠. 자, 일단 그 논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인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디인포메이션은 구독을 해야 돼요. 돈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전에 그 이 내용을 뭐 요거를 이제 보도를 한 그 기사를 제가 따서 올려놨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협의를 진행 중인데 뭐 지금 확실해진 건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윈윈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트레이니엄 칩이라고 이제 구글을 TPU를 키우듯이 자체 개발 칩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GPU의 어떤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마존도 지금 외부로 지금 빼려고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을 써준다면 그럼 이제 자체 개발에서 자체 조달로 끝났던 그 부분에서 이제 외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윈윈이 된다.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존은 오픈 AI한테 돈을 대고 오픈 AI는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을 구매하고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한 내용에서 또 뭔가가 데자뷰로 떠오르시겠죠. 상부상조하는.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그렇죠? 네. 뭐가 떠오르시죠? 네. 지금?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AI와 오라클 또 엔비디아 이렇게 지금 무한 이 순환 클래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 AI 순환 경제 구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거품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순환 경제로는 거품 얘기가 지금 대두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마이클 버리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타이밍도 정말 기술적인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점에서 그 말을 했고요. 카산드라라고 지금 X의 그 닉네임으로 쓰는 거 제가 그 유래 말씀드렸죠. 왜 그걸 했는지. 유명한 얘기 드렸잖아요. 네, 트로이 네. 목마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네. 유명한 예언가인데 사람들이 저주에 걸려서 말을 믿지를 않는 저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결국에 트로이 목마한테 멸망하는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카산드라의 그 유래인데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고 난 뒤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아까 전에 그 한 얘기를 볼까요? 그리고 저번에 동물 세계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막 물소떼가 막 있으면 하이에나들도 접근을 못 하는데 거기서 하이에나가 누굴 노리나요? 그 물소떼 중에 네. 가장 다리 다치고 절뚝거리는 애를 노려요.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순환 구조거든요. 오픈 AI가 오라클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오라클은 엔비디아 칩을 사죠. 그럼 엔비디아는 그 칩을 판 돈을 가지고 오픈 AI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오픈 AI가 돈이 들어오죠. 그럼 다시 또 오라클에 투자를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만질 수 있는 칩을 판 회사, 현금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약한 고리는 누구냐? 바로 저 오라클이에요. 네. 자, 위에 보면 머니 글리치라고 돼 있죠. 네. 글리치는 벌레입니다. 벌레, 버그. 우리 컴퓨터 게임하다가 버그 현상들 있잖아요. 네. 막 끼어가지고 내가 못 나오고 막 철권도 보면은 네. 주먹질하다가 어느 순간에 벽에 껴고 뭐 주먹질이 막 허공을 날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빗댄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돈은 계속 이 회사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생태계가 확장되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투자자 레터에서 보낸 거 뭐였죠?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뭐 부인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그걸 굳이 짚진 않았는데 확대 해석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VS 대결이 지금 형성됐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나요? 생태계가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버그, 글리치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확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있지 않고 돈이 저 안에서만, 새 회사의 안에서만 도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이제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저렇게 되면은 오픈 AI 대규모 투자 유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존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협상하고 있네. 그렇게 나가고 오라클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오픈 AI가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투자해서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했다. 그렇죠? 엔비디아 뭐라고 나올까요? 지금까지 했던 엔비디아의 주요 생태계 아이템이 뭐예요? 칩이죠. GPU잖아요. 예. GPU 매출 폭증.
그러니까 이 언론 타이틀들만 보면은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맞죠? 오픈 AI 대규모 투자 유치, 빠밤. 오라클 클라우드 매출 급증, 빠밤. 엔비디아 GPU 매출 폭증, 빠밤. AI 신 대박이네. 근데 주가는 급전직하. 그렇죠? 이게 바로 버그라는 겁니다. 글리치. 이렇게 근데 보시면 너무 될 것 같아요. 좀 이 안에 새 기업만 이렇게 보고 만든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진짜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저 새 기업만 그려놓은 거 아닌 것들 다 아시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그린 그림도 있었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그린 그림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자, 월가에서는 지금 이 생태계에 대해서 하나의 위험 지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 지도라던가 오라클의 뭐 부도 위험 폭증, 그리고 뭐 마이클 버리의 경고, 이런 위험 신호에 대해서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나 안일하게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제가 여기서 이거는 조금 약간 뉴스를 전달하는 그 개념이라 예. 뭐 그런 타이밍 얘기를 많이 안 드렸지만 그때 뭐 기술적인 얘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블루아울 캐피탈도 다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은 2025년도 1월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RSI가 고점이거든요. 왜 신규 매수를 RSI 고점 때 하면 안 되는지를 또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맨날 많이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아까 가장 약한 고리가 오라클이라고 했죠. 지금 CDS,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 거예요. 바로 빅숏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상품이잖아요.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은 현저하게 높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어요. 근데 좀 안정적이죠. 오라클이 저렇게 치솟게 된 데에는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치솟았다. 여러 가지 있었죠. 제가 뭐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뭐 그걸로 다 하면은 거기 함축적으로 되어 있지만 네. 그 내용을 풀어서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굉장히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린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분이 그리신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아까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었죠. 오라클, 오픈 AI, 엔비디아의 삼각구도를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생태계를 확장시킨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의해서 2인자인 AMD도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어이브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회사까지 넣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오픈 AI의 최대 협력사까지 넣은 그림입니다.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리스해주는 저 업체까지 넣은 거죠. 네. 전체 생태계를 넣었을 때 결국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게 생태계 안에서 결국 돈이 도는 거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계속 이렇게 안에서 드니까 아까 전에 그 뉴스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박. 엔비디아 대박. AMD도 대박. 오라클도 대박. 오픈AI도 대박. 코어이브도 대박.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거기서만 계속 우물 안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만. 우물 안에서만 돌고 있고 강이랑 바다로는 한 모금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화살표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가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코어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코어웨이브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오라클하고 코어웨이브가 가장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런 사인들을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만약 신규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지금 감당을 하면서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오라클부터 해서 지금 오늘은 악재가 불거졌는데 이 투자 소식이 있더라도 좀 아쉽게도 투자자분들이 경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숨겨져 있는 히든 글로벌 조우진 타큐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시면은요. 공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가져오셨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와의 배터리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거의 뭐 직격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포드 입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계약 해지, 이 계약 규모가 9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거의 뭐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고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의 28%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즘이 점점 더 장기화가 되면서 이 포드 입장에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에 좀 집중을 하고 ESS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뭐 일단 포드 입장에서는 10조 원의 계약을 해지하기란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결정을 내렸네요. 예. 네. 어제 저희가 저희 코너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예.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포드가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전기차 투자 계획을 전면 이제 수정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여파로 포드가 이제 해당 공시는 언제냐면 24년도에 이제 나온 공시입니다. 24년 나온 공시였는데 당시에 이제 포드가 그 LG 에너지솔루션에 10조 원의 대규모 계약을 갖다 발주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공시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계약에 대한 공시를 갖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 6시쯤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전격적으로 이제 포드와의 10조 원대의 계약이 이제 취소했다고 그 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공시였기 때문에 전년 매출을 한다면 23년도 매출 기준했을 때 거의 30% 육박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한때 LG 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완성차 빅10 중에서 9군데에다가 공급을 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기세 등등했지만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계약 해지가 보여주듯이 사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면서 전기차를 갖다가 고객으로 하는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업황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LG 에너지솔루션이 포드에 대한 10조 원 계약을 해지하겠다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약자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 전기차 시장 둔화의 여파가 지금 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기차 지금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거의 뭐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은 결과로 전기차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 자기들 어떤 대의 명분과 다른 판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전기차가 기존의 자동차, 내연 기관차랑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이냐? 디자인도 별로고 차종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차종이 몇 개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차종 중에서 고르고 싶은데 그런 차종의 어떤 제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EU에서 2035년까지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갖다가 완화하는 내용 같습니다. 어제는 비록 10% 정도만 허용하기도 했지만 전기차 업체나 셀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오늘 그 불안감이 또 하나 이제 짚어졌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럽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때 IRA가 있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IRA 보조금을 받으면은 대당 전기차를 하나 구매할 때 한 뭐 700만 원 정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보조금이 전면 없어지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금도 없고 그러면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겨울철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동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굳이 전기차 사야 되냐 이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GM이 사실은 일찌감치 받아들였고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드도 이걸 받아들인 결과 여파로 오늘 말씀드린 LG 에너지솔루션과 무려 10조 원대의 계약을 갖다 파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EU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모두 다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는 악재를 지금 방침으로써 내놓은 상황인데 배터리 업계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3사로 치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 있죠. SK온은 상장사는 아니고 SK온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사실 SK온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의 업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이런 배터리 3사가 한때 전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3강에 모두 다 들어가는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 위험을 과시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은 사실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가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전략에 대해 고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포드의 10조 원 정도의 대규모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서 이 고민이 더 깊어질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성체 업계에다가 공급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갖다가 선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있는 것이 이제 ESS입니다. ESS는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가 보면 되는데 이 규모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그 장악하는 거기 뒤덮는 이제 ESS가 이제 필요합니다. ESS가 필요한데 그나마 SK온은 아까 말씀드린 23년도, 24년도부터 엄청난 배터리가 호황을 이룰 때 이상하게 삼성 SDI는 이상하게 이제 그 배터리 호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니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느냐 역시 삼성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략에 주요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그나마 타격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ESS로 일정한 방향을 좀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배터리 3사에게는 중요한 어떤 전략이라 볼 수 있고 ESS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전을 통해서 당장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빨라야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당장 내일 모레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ESS라는 엄청난 배터리, 큰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옆에다 심으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ESS 시장은 수요가 더 커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그 삼성 SDI도 더욱더 ESS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SK온이 뭐 적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SK그룹 전체가 좀 고심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네요. 예, 그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SK온이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기업입니다. 왜 문제가 많았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빼오고 LG에너지솔루션의 연구원을 빼오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그 소송이 붙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사실 그 1조 원도 좀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SK온 자체에 내재적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니까 SK그룹이 부랴부랴 이제 뛰어들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SK온 적자가 계속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어떻게 했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24년대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ENS를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SK온과 SK엔텀이라고 있습니다. SK엔텀을 갖다 SK온에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합병한 이유가 무엇이냐? SK온의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합병을 하면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SK온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온의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올해는 무엇을 했냐? SK엔부와 SK온을 합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병하는 계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70년대, 8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예전에 재벌이라면은 사실은 김 사장 여기 당신네 그 현금을 갖다가 딴 데다 갖다 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장사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만약에 그 382조 3화 개편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SK온의 이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태의한 경영 방식을 채택했다가는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SK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에 걸친 엄청난 대규모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수조 원대입니다. SK온의 제3자 유상증자 2조 원을 추진했고 SKIE 테크놀로지에도 무려 3천억의 유상증자 5조 원의 자본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SK그룹이 SK온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빗대서 이 정도로 엄청난 재원을 퍼붓고 있다. 아니 내년에 SK하이닉스가 100조 원 영업이익이 난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같으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갖다가 SK온에 붙일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당연히 이제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서 SK그룹이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이 깊어진 고민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SK온이 적자라는 사실, 이 배터리 조정 국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시죠. 자,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실 최근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국회 청문회가 열렸죠. 여기에 이제 외국인 증인이 참석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 임원진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했고요. 외국인 임원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청문회가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냐 이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쿠팡의 책임론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을 했네요. 예, 불출석을 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FT도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블룸버그도 보도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의 계약 파기도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쿠팡으로 넘어가면 쿠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쿠팡의 최고 책임자이자 의장인 김범석 의장이 사실 국회 청문회를 출석해달라고 요청이 왔지만 하지만 불출석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김범석 의장이 뭐라고 불출석 이유를 냈냐? 내가 세계 각국의 경영을 해서 관여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안이 만약에 미국에서 벌어졌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거의 미국에 있는 수뇌부는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의 지금도 최고 경영자인 CEO는 이제 제프 베이조스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이 벌어졌다.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가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정도로 미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권위, 국회의 권위가 강한데 만약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김범석 의장이 자기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미국 국적자이지만 아시다시피 쿠팡의 매출 90%가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은 한국에 상장하지 않고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를 올리고 있는 미국 기업이 미국 국회가 만약에 요청했다고 하면은 김범석 의장이 나 한국 기업이야 이러면서 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경우는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안 했다는 이유는 한국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한국 국민을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이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이렇게 불출석을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범석 의장 비판하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범석 의장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간담회에서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김범석 의장 안 바빴겠어요? 바빴겠죠.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김범석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서 악수도 하고 미소도 지면서 있었는데 왜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냐? 결국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이권이 생길 때는 시간을 내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존경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돈이 되는 이익이 되는 간담회는 참석을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점에서도 쿠팡의 어떤 문제와 김범석 의장의 태도가 상당한 논란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정의선 회장도 사실 국회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정의선 의장이 국회 증인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한국 국회를 무시하는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카카오 김범석 의장 등에서 출석 요구서를 하지만은 심지어 출석 요구서를 받아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들의 출석 요구를 채택되기 전까지 각 기업의 각 그룹의 대관들이 국회에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결국 청문회에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승진도 됩니다. 최근에 두산그룹도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죠. 박정원 회장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관 담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 국회 출석 요구서를 갖다가 기망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쿠팡은 이제 법적 의무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교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풍향계죠. 이 마이크론이 밤사이에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깜짝 놀랄 만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자, 가장 먼저 26년 회계연도 1분기라고 하면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의미를 합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무려 4분기 가이던스까지 놀랄 만큼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가장 먼저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억 4천만 달러로 이 예측치를 가뿐히 상회했고요. 시장의 이목을 끈 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조정 EPS부터입니다. 실제로 예측은 3달러 후반대로 예측이 됐는데 4달러 후반대 EPS를 발표하면서 무려 예상치를 20% 넘게 상회했고요. 또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 증가를 했고 1분기 EPS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 깜짝 놀랄 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정 영업이익 역시 64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20% 가까이 상회했고요. 전년비 대비해서는 18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현재 가이던스는 어떻게 잡혔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서 또 한 번에 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4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죠. 정확하게는 회계연도 2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이 매출이 원래 예측치대로라면은 143억 8천만 달러인데 이걸 30% 이상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EPS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78%나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예측의 2배가 넘는 그런 EPS를 발표를 한 것이죠.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 반응,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를 보면 바로 확인이 되겠죠.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규장에서는 약 3%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이 시각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강세 보여줍니다. 이 종전에는 6%대까지 이 애프터마켓에서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시장에 환호를 불러일으킬 만한 코멘트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선은 현재 마이크론은 4가지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메모리, 코어 데이터 센터, 모바일 클라이언트, 또 자동차 임베디드까지 이 4가지 전 사업부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증가됐고요. 또 이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또다시 달성했습니다. 마진 확장도 당연히 이번에 큰 기여를 해줬고요. 또 이어서 분기 배당금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 이 주당 0.12로 달러를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했고요. 지급일은 2026년 1월 14일. 또 이어서 2분기에 이 매출과 매출 총 이익률, EPS 가이던스까지 전부 다 기록적인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또 유의미한 이유, 이번에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번에 1분기예요. 드디어 메모리의 업사이클, 또 이어서 HBM과 D램의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된 그런 분기다. 이런 평가가 이를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약 5%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 과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이 온기가 미칠지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상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또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브리핑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 주식 시세판 잠깐 돌아갈 때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뱀이라든가 2차전지 중에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주가가 어제 다 조금씩 다 올랐던 거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요. 근데 악재가 좀 나왔죠. 이거를 이제 센 악재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뭐 예상도 좀 어느 정도 됐었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순화된 악재냐. 요거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팩트부터 전달해드리면 LG에너솔루션과 포드가 맺었던 9.6조짜리 배터리 계약을 이제 해지를 했다. 근 10조짜리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이게 여파가 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한참 이제 전기차 뭐 이제 막 그 잘 나갈 때 지난해 10월 당시 지난해 10월이었죠. 이제 계속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때죠. 포드만 해도 2027년에서 32년까지 6년간 75기가와트시, 그다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기가와트시 합쳐서 107기가와트시급의 정말 메모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계약을 합쳐서 대략 한 7조 뭐 정도 됐을 텐데요. 그 중에서 2017년부터 2032년까지 그러니까 좀 뒤쪽 계약인 거죠. 그게 이제 이 9.6조짜리 75기가와트시짜리 좀 더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계약 중에 1차 계약은 뭐 당장 이제 내년부터니까 요거는 그냥 일단 존치하고 놔두고 그 뒤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열릴 것 같아서 더 추가로 한 번 더 세게 계약했던 그 큰 계약을 이제 해지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왜 이제 포드가 이제 LG엔솔과 이 계약을 해지했냐라는 건 포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기사가 한번 나갔었죠. 전기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향후에 내년 이후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 회사의 경영 전략을 좀 바꿨다. 바꾼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좀 그 여러 가지 좀 지원 혜택들을 좀 대폭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가 굳이 사실은 기술 경력도 떨어지고 돈은 겁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뭐 사실 그렇게 재무 여력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경영 전략을 바꿨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그동안에 전기차 관련돼서 뭐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일단 가장 큰 건 하나를 먼저 좀 손을 떼게 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 나라에서만 자동차 파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다 뭐 한국, 뭐 미국, 뭐 아시아, 뭐 일본 다 팔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큰 시장인 유럽 시장 눈치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전기차를 위시한 친환경차 이 트렌드가 강하니까. 근데 며칠 전에 역시 기사가 나왔죠. 유럽도 이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종료죠. 이게 원래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2036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가열차고 야심찬 전략을 내놨던 거 지금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힘들 것 같다 이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완화를 했는데 사실 2025년에 이거에 대해서 2035년 거를 완화했다 얘기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집중도, 그다음에 선호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강력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포드뿐만이 아니라 뭐 GM을 비롯해서 많은 전기차 회사들, 많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어떤 집중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차가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시장 상황이 국내 완성차 업체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그 커버리지가 다양하죠.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까지. 그래서 수차까지 있으니까 현대차한테 쪽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어차피 안 되지만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던 중국차들한테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유럽에서의 국내 이게 현대차나 기아처럼 다양한 그런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어떤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큰 움직임은 이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가속화됐던 어떤 그런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좀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K 실트론 얘기입니다. SK 실트론은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SK가 이 회사를 이제 그룹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차원, 그다음에 사업 집중 차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거를 8기로 좀 내놨죠. 또 이 SK 실트론에는 이 SK 최 회장의 그 지분이 또 좀 포함이 돼 있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작지 않죠. 그래서 지금 70% 정도, 70.6%를 지금 시장에 내놨고요. 이거를 이제 그동안 우선협상자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두산을 이제 지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가격 협상이죠. 사실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 실트론 이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살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이 자회사 엔지온,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회사, 그다음에 CCL이 두산의 전자 부문에 CCL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엔비디아 향 CCL 이걸 이 적촉판 만들어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도 두산이 100만 원 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이런 소재들과 그다음에 이 반도체 웨이퍼까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관 시스템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조만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칩을 제조만 안 할 뿐이지 그 칩 제조 과정까지 들어가는 이 소재라든가 뭐 어떤 뭐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두산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실트론을 인수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격. 이 5조 원대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 거는 SK가 요구하는 거고요. 두산은 3, 4조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갭이 작게는 1조, 크게는 2조 정도 가격 갭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좀 분명히 있고요. 어제 두산도 신문에 나온 이 단독 기사와 관련돼서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답을 이렇게 하면서 우선협상 지정자 한 거는 맞고 된 거는 맞는데 아직 확실하게 뭐 결론이 난 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차이를 이 두 회사 간에 좀 극복을 할 수 있게 된 이 부분이 SK 실트론의 이 M&A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수했을 경우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은 자금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산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좀 부합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향후 반도체 시장이 적어도 2027, 8년까지는 뭐 굉장히 쇼티지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되는 웨이퍼에 대한 수요는 뭐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서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도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4,000선을 전후로 해서 4,100 사이에서 좀 다시 좀 박스권, 좁은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이 판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죠. 그게 이제 9월, 10월, 11월 달에 개인 투자들의 큰 트렌드였다 그러면 12월 달 들어서 지난번에 4,000선 며칠 전에 잠깐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코스피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코스피 상승 쪽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그런 개미들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올라가면 그거의 2배 수익률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상품이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15일과 16일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게 좀 눈에 띄고요. 1,400억 넘게 샀죠. 기관도 700억 넘게 샀습니다. 반면에 개인만 그만큼 좀 팔았고요. 그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 즉 코스피 상승의 2배를 이제 수익률을 내게 하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 특히 개인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이 생각이 판단이 좀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 11월 장 좋지 않을 때도 개인들이 사실 물량 다 받아줬죠. 11월 말쯤 가서 이제 기관들이 조금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도 좀 보였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장이 좀 주춤할 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장이 반도체도 좀 다시 좋아지고 뭐 지금 우리의 기존 주력 섹터인 조방원전도 좋아지고 가면서 좀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개인들이 이렇게 태세에 좀 변화가 생겼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환율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480원대 또 장중에 찍으면서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별로 안 먹히는 거죠. 외국계에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채권을 대거 좀 물량을 좀 내놓으면서 환율이 더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원달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이창용 총재의 이제 얘기는 그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뭐 수출 이쪽에는 뭐 긍정적인 건 분명한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국내 물가를 건들 수 있다, 압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 초반인데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엊그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환율은 내년에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원화 약세 현상이 즉 환율 상승이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연말 내년 초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비우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내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게 좀 전반적인 국내외 다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내년에 MSCI 한국 지수 이 채권 이거 편입되고 하면 또 대규모 또 자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정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 달러 약세, 워낙 강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지금 외환 시장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오라클발 2차 충격에 다시 한번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이크론 덕분에 애프터마켓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장중이랑 그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장중에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대 투자자가 발을 뺀다. 이 소식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죠. 네, 그 오라클이 뭐 또 한 번 사고를 쳤다라고 볼 수 그쵸, 있겠는데, 네. 그 AI 인프라 어떤 병목이라 리스크 이슈가 재무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는데 간밤에 이제 그 뉴욕 증시의 그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그 AI에 대한 효율성 논란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런 공공만 다변화 이슈가 불거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라클 관련 이슈는 이제 미시간의 이제 100억 달러 프로젝트가 이제 블루아워 쪽와의 협상에서 결렬됐다 이런 네. 이슈가 있었고요. 뭐 다른 투자자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루아워가 이제 탈퇴를 했다는 거, 네. 여기 협상이 결렬됐던 걸 확인시켜주는 이슈라다 보니까 그 AI 반도체 그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불거졌다는 것이고 앞에 또 자막에서 나왔던 그 아마존과 오픈AI와의 그 이제 투자 100억 달러 투자 협상 이것도 그쵸. 아마존의 그 자체 칩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트레이니움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탈 엔비디아 이런 이슈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것들이 다 호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투자 확대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상태고 하드웨어와 소프트 섹터 모두 다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동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연준 그 원래 연준 이사가 다만 현재 중립 그 금리보다 이제 그 대략 한 50 현재 금리보다 중립 금리가 네. 50bp에서 100bp 높다라고 해서 추가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단은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다우 쪽은 하락이 맞죠. 네, 그래서 AI 반도체 쪽은 뭐 하락폭이 좀 큰 반면에 뭐 금융이라든가 제약 아니면은 뭐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러셀 2000 같은 경우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산업이 단순하게 확장 이슈뿐만 아니라 수익성 검증 단계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그렇죠. 안에서 옥석 가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독점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독점이 깨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에서도 어느 쪽이 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적이 더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옥석거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비싼 하드웨어에 대한 그 비용 절감을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웬만한 AI에 관련 기업들 다 투자하면 다 돈을 벌었지만은 그쵸. 지금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려야 된다. 누가 더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경쟁력이 높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옥석 가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검증도 검증이지만 탈 엔비디아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또 밤사이에 구글이랑 메타가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해서 파이토치를 구글 TPU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타났었죠.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점이 다 깨지는 이슈야.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제가 그쵸,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그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투자할 거는 국내 네. 반도체에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반전된 게 마이크론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정말 그냥 환호할 순으로 나왔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마이크론 실적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슈퍼 어닝 네, 서프라이즈요. EPS가 이제 위스퍼 컨센도 넘어갔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그 129억 5천만 달러였는데 136억 4천만 달러로 이제 크게 상회를 했고, 네. 이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제 그 미국은 이제 그 다음 실적이 이제 이번이 그쵸. 1분기고 26년 1분기고 좀 헷갈려요. 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그 매출을 기존 컨센이 143억 그 8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가이던스가 네. 183억에 그 191억 달러까지 이렇게 되게 크게 지금 상향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그 서프라이즈 나왔고 네. EPS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가 3.95달러인데 4.78 나왔습니다. 오. 그 위스퍼 컨센이 4.06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컨센보다 높았지만은 시장 우리나라 스트릿 컨센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완전 그런 그냥 훌쩍 슈퍼 서프라이즈가 뛰어넘었네요.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고 내년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동안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매출과 모든 사업부가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이제 그 CEO가 얘기를 했고 네. 내년 그 2분기 전방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EPS, 잉여 현금 흐름 전반으로 다 그 새로운 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얘기해서 내년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뭐 그 오늘 간밤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8% 하락을 했고 네. 지금은 대략 한 1% 좀 더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좀 하락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었는데 그걸 좀 완화하는 정도는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만회가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 이슈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또 엔비디아의 HBM4를 사실상 공급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것까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오늘부터의 주가 흐름 연말 어떻게 보실까요? 그 HBM4는 지금 기업별로 인증 단계에 있는데 그 SK하이닉스랑 이제 그 삼성전자가 유료 샘플 공급한다는 이슈가 네. 있었고요. 그 삼성전자 일정상 아마 공급을 빨라도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테스트 시간이 한 1000시간 이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최소한 40일을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를 좁혔고 마이크론을 넘어갔지만은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아직은 확실할 수 얘기는 없고 시간이 네. 좀 필요한 이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전체 한 70% 정도 한 담당을 할 것이고 그 삼성전자가 한 30% 오. 마이크론이 10% 미만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마이크론이 지금 그 HBM3에 비해서 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HBM4부터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마이크론이 그 로직 다이 부분 설계를 디램 공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비 나노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책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TSMC한테 의뢰를 한다고 투트랙을 전략을 썼지만은 좀 타이밍상 늦었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그리고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로직 다이를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또 그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전면 재설계 노이즈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었다. 그러니까 일부의 수정 정도였다라고 네. 볼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네. 가장 빠르게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3등이었던 삼성전자가 2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유효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쭉 다 보니까 가장 높이 부르는 게 외국계입니다. 네. UBS랑 CT에서 좀 많이 불렀고 엄청 많이 높였더라고요. 네, 보니까. UBS에서 내년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24조 불렀고요. 삼성전자는 네. 135조, 그리고 히트에서는 SK하이닉스 96조, 삼성전자 115조 불러서 네. 모든 증권사를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높습니다. 대체로 10조 정도 높아요. 어느 증권사랑 마찬가지로 거의 다 10조 차이 정말 나요. 완전 분위기가 반전이 네, 됐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그 삼성전자에서 그 목표치를 좀 상당히 높게 제시해서 네. 대략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그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400조 정도를 최대한 보는데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기업이 2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관련된 표가 있죠. 또 한번 자료 화면으로 또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증권사별로 그 네. UBS랑 히트를 비교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증권사별로 26년과 27년도 뭐 실적 전망치를 좀 뭐 목표 주가랑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뭐 네.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뭐 안 보여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측이 훨씬 더 약간 승기를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삼성전자 모습이죠. 컨셉 보면은 범용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라에서도 지금 그 이제 내년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3중 슈퍼사이클 얘기하거든요. 아. HBM 그리고 DRAM, 낸드까지도 다. 네. 그리고 그 낸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 계획 같은 요인이 냈는데 그게 영업이익이 30-40%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실적 추정치를 봤을 때 네.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연말까지 좀 쉬어간다고 하면은 지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고 코스닥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기대를 하면서 코스닥대로 주요 섹터를 좀 베팅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영업이익 쪽으로 실체가 확실한 거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의 테크주 전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그 아까 노무라 증권 리포트 혹시 뭐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메모리 그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을 도래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HBM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메모리 그 네. 범용 메모리가 다 좋은 상황이고 이런 이제 그 수요는 강력하게 나오는데 네. 공급이 제한됐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그 수요와 공급이 불이치하는 상황이 27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보다 그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역전이 네, 됐네요. 그래서 네. 메모리 반도체가 그 가격이 뭐 이익률이 70%로 육박하다 보니까 많이 남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우. 그 전에는 이제 그 HBM 이슈의 그 수혜로서는 하이닉스가 탑픽이었지만은 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캐파가 삼성전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될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11월 달 수출 데이터, HBM 수출 데이터가 약간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유가 전월 대비 뭔가요? 줄어서 네. 그 사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삼성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모습 보여지는데 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계율이 현재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게 최대 많이 벌어졌을 때 33%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20% 네. 안에 들었을 때는 본주를 사야겠지만은 20% 이상 벌어졌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한번 20%대로 그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335조, 400조를 보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을 200조 이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 거의 하드캐리를 그래서 하는데. 내년도에 그 올해 대비해서 코스피 이익 증가율의 80%를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나 쏠림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어질 것 같네요. 내년도에 그 네. 메모리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고점 찍고서 좀 눌리고선 뭐 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구간에서는 연말까지는 좀 이렇게 주가가 쉬어간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좀 조정할 때마다 모아가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슈퍼사이클을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해줘서 오늘 과연 주가가 눌릴지 폭발을 할지는 저는 약간 좀 후자 쪽에 좀 약간 기대감이 실리네요. 테슬라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밤사이에 악재가 두 가지가 쏟아졌었죠. 앞으로의 자율주행 이게 뭐 실체가 없다 이런 블레어의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보실까요? 그 테슬라 주가가 뭐 미조 주권에서 뭐 $500 이렇게 뭐 네. 530달러로 불렀죠. 그래서 네. $500 목전에서 좀 조정을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좋게 보는 쪽에서는 그 FSD 기술 개선이 통해서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될 것에 대해서 그쵸. 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 셀 투자 확대 요 소식도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 갔을 때가 이 옵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네, 밀어 올리는 막판에 이제 것도 옵션이 있었죠. 네. 그 거래가 몰리면서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그 반대 효과로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대되는 쪽 골드만삭스에서는 중위 의견 목표가 $400를 제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진전은 그 기술에 대해서 진전은 긍정적이지만은 우버라든가 웨이버 등과의 어떤 그 경쟁 심화가 수익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웨이버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레벨 4 단계의 네. 그 자율주행에서 주행 거리가 1억 한 2천만 킬로가 돼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아직 그 레벨 4에 대한 그 주행 거리가 0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네, 많이 지연이 됐네요. 네, 그래서 웨이보가 자율주행 3를 바라보는 2.5에서는 테슬라가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로 맞는데 그쵸. 레벨 4로 가게 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레벨 4로 가게 되면 웨이모와의 기술 격차가 최소 3년, 4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많이 벌어지네요. 왜냐면 그 네. 4년 전에 먼저 했으니까. 그니까요. 다만 이제 2.5에서는 이제 그 카메라 방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가장 먼저 그 오랫동안 해와서 이게 가장 빠른 거고요. 그리고 레벨 4 단계에서는 이제 라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막 그래서 이제 2.5 레벨 3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레벨 네. 2, 2.5 단계에서는 가장 빠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국과의 그 FTA 체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증받은 거 우리나라 쓸 수 있고 네. 또 티맵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지도를 이제 해외 관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27년도 상반기에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가시화가 국내 됐네요. 기업들은 네. 기술이 있어도 27년 하반기나 가능한 거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 테슬라의 FS를 뭐 라이센싱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딱 한 군데 그 현대차만 가능합니다. 현대차만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FS를 라이센싱 하려면 그 안에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있는 차량이 딱 한 개가 있어요. 어디예요? 현대차 현대차에? GV90입니다. 아, 예, 그 GV90이 그 플레이어스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그 FS를 인식할 수 있는 그 PC가 있어요. 기능을 넣고 싶어도 다 넣을 수 있는 게 예, 아니네요. 그 별도로 네. 만들어요. 만약에 지금 FS를 라이센싱해서 차를 만들려면 그것도 4년, 5년 걸리는데 아이고. 그러면 2030년도에 FS가 얼마큼 발전할지 모르겠고 그쵸. 너무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대차만 국내에서 라이센싱 가능한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밤사이에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정지될 수 있다. 이 영향은요? 뭐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아니 이제 이 영향을 줘줬죠. 어저께 네, 받은 그쵸. 건데,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영향 극히적에 보여준 거. 왜냐하면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는 90일 이런 줬죠. 완전 주행이 아닌 그냥 첨단 운동자 보조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라는 거잖아요. 용어를
광고를 그렇게 하지 네. 오토파일럿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제 판매 중단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90일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시정 기간을 준 네,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그 마켓 시어가 거의 50%를 잘하기 때문에 1위 사업자 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즉시 정지가 아닌 이제 조건부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관심은 이런 네. 과거 규제보다 앞으로 미래 로보택시가 어떻게 될 건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 판매 중단 위기 타격 자체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BOJ 금리 인상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엔크리 청산 우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따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 국채 금리 최근에 상승하고 엔화 강세 뭐 이를 선반영한 거죠. 네. 일본 금리 인상 0.25% 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선반영은 상당히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상당히 됐었다면은 이전에 뭐 블랙몬데이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 전략 테슬라부터 또 마이크론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이크론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과연 오늘 우리 코스피에 어느 정도의 온기를 불어 넣어줄지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한 전략 더욱더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